그리하여 이사장이 학교에 존재는 하지만 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갔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나를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교사들의 눈에는 아마도 내가 학교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을 것이다. 학교 주변의 동네 사람들까지 나를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여길 뿐이다. 마치 네팔 골목에서 지나가는 개를 보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 역할은 착한 동네 형이 되었다. 내가 생각이 탁월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 거창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거나 구현해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황에 몰리다 보니 그 상황의 도전에 응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어찌 보면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순수한 교훈이 그런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내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자는 슬로건도 한몫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었다. 내가 여기에서 힘싸움을 하고 조직의 정점에 서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아니고 종이 되는 것, 요나단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 길에 도전해보자 라는 것이 결론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은 나로선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짊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학교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는 일과 힘이 없으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서 돈 보내주는 일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마저 했다. 그런 생각은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뜻밖의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선 내가 학교의 행정 권한을 초기부터 현지인에게 넘기고 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결국 나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양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모양으로는 행정 권한의 이양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선교사로서 이양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유익의 정점이었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에게 익숙한 행정 업무나 잔소리가 내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걸 발견한 건 덤 같은 유익이었다. 또한 내가 학교 운영에 수시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가난한 학교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유익이었다. 교직원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유익이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우리 학교는 학생이 적정선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금세 재정에 압박이 온다. 그런데 새 이사장이 와서도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고 교장이 전권을 가지게 됐다. 교직원들이 이사장에게 학교 일을 말해도 별 반응이 없었다. 나이가 어려서 돈도 없을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처음에는 교장의 뒷담화를 하던 교사들이 슬슬 나를 배제하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만의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교사들은 급기야 스스로 구조조정을 했다. 월급을 자진해서 삭감하고 이전에는 교장 선생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던 분필 아껴쓰기까지 알아서 실천했다. 그건 내가 하라고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 성과는 놀랍게도 내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대폭 늘었고 학교의 재정 자립도는 80%까지 올랐다. 교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결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 성과 때문에 나에게 박수를 쳐준 현지인 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내게 가장 유익한 반대편. 내가 행정과 잔소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내가 매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입장에서 도덕적 훈계와 감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천만다행이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치는 성경을 현장에 대입하여 해석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악역까지 담당해선 안 된다. 메시지에서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학교에서 온갖 잔소리를 수시로 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월급 봉투까지 주는 입장이라면 특히나 젊은 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먹힐 리 없다. 그런데 진심으로 고맙게도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악역은 교장 선생님이 늘 다 해주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아침에 말씀만 잘 전해도 점수를 얻는 것이다. 이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얼마나 힘이 된 상황인지 처음엔 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교장 선생님과 내가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서 나보다 남들이 먼저 쫓아내라고 말하던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내게 가장 유익한 반대편이었던 셈이다. 하나님의 뜻은 실로 오묘하시다는 걸 깨닫고서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었다. 어떤 날은 내가 그 학교에서 천국의 모델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한 모델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풍경이 묘사된 내용이다.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두 개체가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나와 교장 선생님이 혹시 그걸 이룬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했던 것이다.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현실에서 선교의 이양을 이뤄가는 결과를 뜻밖의 얻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았다. 메시지와 잔소리를 겸한 지도자. 이양은 선교사의 사역에서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단순히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로서의 이양이 아니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나 학교 같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철학이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미래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현지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지인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곳에 선교하는 선순환을 이룬다. 이런 이양은 주로 선교사의 사역 말기에 거론되는 주제다. 그래서 후반기의 이양을 위해 초기부터 후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면서 이양에 필요한 메시지를 수시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래서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해진다. 메시지 자체가 이양의 수단이자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는 서양식 업무 목록, 괄호 열고, job description, 괄호 닫고, 으로 정리돼 전달될 수 있고 우리가 남이야? 내 말만 잘 들어 하는 한국식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쪽 방식이 옳다기보다 그건 스타일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선교사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 이양의 시점과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을 리더십의 유형에 비유해 보았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일일이 잔소리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행정서식 따지는 리더십 스타일을 제1의 경우라고 하자. 이런 선교사는 아마 현실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속으로는 답답해서 복장이 터지더라도 겉으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스타일을 제2의 경우라 하자. 이런 선교사님이 대부분이겠지만 나처럼 실제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인 사람은 시도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대개의 선교사는 1과 2의 경우가 섞인 경우일 것이다. 이걸 제3의 스타일이라고 하자. 이 스타일은 메시지와 잔소리를 겸한다. 이런 지도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혼내는 일과 역할이 곧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메시지를 듣는 상대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선교사가 제3의 스타일인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선교사가 복음 메시지와 잔소리를 겸하는 사람이라면 현지인은 그런 선교사 앞에서 대놓고 반항하기 어렵다. 간혹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선교사 앞에서 메시지를 수용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사실은 받아들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보니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선교사를 만족시키는 현지인이 간혹 보인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저 머리가 좋은 것이다.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닐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이양이 아닐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신약 성경의 예화로 나오는 두 형제 이야기가 생각난다.
포도원을 일구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처음엔 순종했다가 실제론 일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아들과 처음엔 거부해서 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일하러 간 착한 아들의 차이 말이다. 선교사로서 현지인을 대할 때 이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명하달식의 훈화를 겸한 제3 스타일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과연 정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묘한 동거의 썸타기. 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3가지 스타일의 지도력 방식 중에서 내 진짜 성격과 맞지는 않지만 제2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을 선택한 셈이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긴 솔직히 어렵다. 행정가에다 독특한 성격을 가진 교장 선생님과 기묘한 동거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가 잘하는 부분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예배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것뿐이었다. 그러기 위해 교장 선생님의 행동과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 최대한 말하지 않아야 했다. 지나고 보니 그 기묘한 동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썸타기 비슷했다. 나만 해도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 잘 몰랐는데 요즘 젊은 후배들에게 들으니 연애할 때 다들 썸이란 걸 탄다고 한다. 사귀는 것 같은데 사귀는 것 같지 않고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는 것 같지도 않는 묘한 관계다. 그들의 부모나 선배들이 보면 연애하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연애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지만 게다가 사이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저 동행하다 보니 결국 하나가 되어가는 것. 어쩌면 그게 요즘 세대의 썸을 해석한 정의인지 모르겠다. 좌우간 나는 썸 타는 방식을 선교 이양의 모델로 삼았던 셈이다. 썸을 타듯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연애할 때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을 수 없듯 선교사로서 나도 계획이 다 있다. 하지만 그걸 성급하게 적용하려 들지 않았다.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더라도 현지인이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간혹 내 메시지가 아무리 옳고 좋다고 생각해도 바로 들이대지 않았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익한 존재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 학교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울타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동안 내가 제법 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선교사로서 현지인과 미묘한 묶임과 풀림의 관계를 만들면서 유지해 나가야 했다. 그러기 위해 처음부터 한국식 관계 문화를 그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다.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회의의 문화도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 때문인 걸 알게 되면서 바꾸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교육에서 써선 안 될 말. 내가 한 이양 방식은 마치 최후의 방법을 시도하듯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사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한창 사역하는 중이라 마지막 시점도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천천히 티 안 나게 마치 썸 타듯이 인내하며 실험하듯 시작했던 일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 이 양은 이미 시작된 현재 진행형이다. 그 특징은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이 면역 반응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썸 타듯이 느슨한 관계가 내 사역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나는 이 학교에서 현지인 교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관계의 원리는 내가 생명공학에서 배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분리나 파괴나 멸절이 아닌 침투와 동화를 통해 대상이 자발적으로 기능하거나 변화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것은 면역 효과와 비슷하다. 이런 방법이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아 약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강하다. 생명체는 의외로 느슨한 관계성으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원리를 선교에 적용하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행동과학과 교육학의 이론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기존의 선교학에서는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인의 지도력을 개발할 때 행동과학에서 응용하는 훈련, 트레이닝 부분을 강조했다.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게 제자 훈련일 수 있고 지도자 훈련일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의 문화를 야만, 괄호 열고 바바리안, 괄호 닫고 이라고 부정하고 선교사의 문화를 새롭게 이식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거시적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칼빈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울 때 훈련, 트레이닝은 교육에서 쓸 말이 아니라고 배웠다. 그건 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는 동물 행동학에서나 쓸 것이라고 했다. 사람에 대해서는 면역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배웠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면역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 반응이다. 이건 생물학 이론과 같다. 어떤 분자가 세포에 들어가려 할 경우엔 주로 거부되지만 어떤 것은 침투하고 융합하여 변화나 치유를 일으킨다. 그게 소위 말하는 면역이다. 이 원리를 지도력 개발과 이양에 필요한 메시지에 적용해 보았다. 어떤 메시지가 현지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곧 사라질 때가 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선교사가 원하는 결과는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생각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자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메시지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침투 원리와 마찬가지로 메시지라는 분자를 잘게 쪼개서 투입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면역과 항염을 위한 약제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알게 된 모더나 백신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개념을 선교사와 현지인 사이의 메시지 전달과 이양에 대입하면 이양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메시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메시지는 가급적 구체적이고도 간단하며 어렵지 않아야 한다. 처음부터 복잡하고 큰 주제를 강요하지도 말아야 한다. 웬만하면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벽에 뭔 색을 칠하든.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발현시켜 이양하고자 한다면 우선 현지인들 자체에 지도자로 성장할 만한 DNA가 있다는 전제 아래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거부 반응이 아닌 면역 반응이 생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후나처럼 주입식으로 들이대기만 해선 안 된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인내하며 서서히 침투시켜야 한다. 보기에 답답한 부분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 영성이 그런 인내의 일종이다. 메시지를 분자처럼 잘게 쪼갠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단백질 세포를 만드는 것처럼 선교사의 메시지가 호르몬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사라진 벽화. 2013년 빗소금교회 청년부가 방문해서 그려준 언약학교의 벽화. 안타깝게도 대지진 때 사라지고 말았다. 메시지를 쪼갠 분자처럼 잘게 만드는 일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 그 일의 주체가 현지인이 되기 시작한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로 여겨야 한다. 현지인이 학교 담벼락에 진분홍과 초록색을 섞어 칠하더라도 학교에는 그런 촌스러운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라면 모름지기 세련된 파스텔을 칠하는 게 맞아라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 영성이 그와 같은 일이다. 현지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역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인식시키려면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선교사가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그들의 결정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하지만 학교 벽에 칠하는 페인트색을 정하는 건 아무리 이상해도 뭐라 하지 않으면 된다. 핫핑크를 칠하든 조금 짙은 파란색을 칠하든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돈 쓰는 게 맞을까 싶은 일을 추진해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선교의 영성이 된다. 13. 갭줄이기와 공간 만들기.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말 안 듣고 이해와 행동까지 느린 사람은 답답하다. 반대로 행동은 부지런한데 선교사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이고 부딪히기까지 한다면 곤란하다. 그럴 때 선교사가 나처럼 학교 사역을 하는 경우라면 본국에 이런 기도 요청을 하게 된다. 괄호 열고 나도 이런 요청을 여러 번 하고 싶었다. 괄호 닫고. 우리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늘 나에게 반대하고 쓴소리를 해요. 학교에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나가고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현지인이 아니고 선교사가 변해서 좋아졌다는 간증 말이다. 내가 한동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학교의 슬로건인 Why not change the world였다. 괄호 열고 당신이 괄호 닫고 세상을 왜 바꾸지 못하겠는가 하는 도전이었다. 나는 이 슬로건을 선교사로서 내게 적용해 조금 바꿔보았다.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하겠는가? 내가 먼저 변화되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여기에서는 내가 바뀌면서 현지인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 특별히 내가 독특한 교장 선생님과 같이 있다 보니 그가 나에게 귀한 사람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맞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사람이 아니다.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그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고 사람을 앉혀놓아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성격이다. 누가 다른 의견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말이 늘 옳고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살아온 데는 그만의 배경이 있어서다. 그는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그런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같이 있어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메신저로서 학교에서 매일 전하는 내 설교의 힘이 실릴 수 있었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현지인에게 뿌리내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현대는 세계의 거의 모든 선교지마다 국제화되어 문화와 정보가 비교적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런 개방의 시대에 전통 방식으로 이양하려 할 때 그런 이양에는 반드시 갭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선교사가 기대하는 것과 현지인이 반응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갭에는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있다. 첫째, 언제 이양을 시작하든 현지인이 하는 사역 내용이 선교사가 구상하고 기대한 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다. 이런 갭은 현지인이 문화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는 보수성이 강할 때 주로 나타난다. 이런 사람은 학력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는 선교사가 세운 시스템을 자기 문화나 자국 방식으로 돌려놓는다. 물론 모든 이양이 다 그렇게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선교사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몇십 년 넘게 사역한 다음 이양했는데 그간 모든 노력과 가르침이 아쉬울 수도 있다. 선교사가 현지인을 자기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선교사의 본국이나 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다. 그럴 이유와 필요는 당연히 있다. 그런 사람이 돌아와 선교사와 비슷하거나 더 탁월한 수준으로 그 사역을 이어받는다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다. 그것은 지난 세월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추진되고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둔 방식이었다. 그것이 지난 세월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추진되고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둔 방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지속될 이양의 방법일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둘째, 앞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인 가운데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똑똑한 사람을 이양의 주체로 삼았는데 정작 그런 사람은 그 사역을 지속하지 않고 더 나은 조건과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이다. 사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더 많다. 이러면 이양할 대상이 없어지고 사역의 정신이 단절될 수도 있다. 네팔만 해도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NGO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네팔의 언약학교처럼 중하층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의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정식 직업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그런 만큼 처우도 박할 수밖에 없다. 말이 교사이지 한국의 동네 학원 강사와 비슷하거나 더 못하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능력 있는 교사를 좋은 조건으로 채용하면 학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특히 큰 이 나라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는 적어진다. 가난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 선교를 하겠다는 이른바 미션스쿨의 목적과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아쉽게도 내가 언약학교에 있는 동안 학벌과 조건이 좋은 교사가 보통은 3년, 길어야 5년 이상 남아있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격이 보수적이며 배움이 느린 사람이 오래 남는 걸 많이 보았다. 심지어 선교사의 성격과 반대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 변화에 민첩하거나 똑똑한 현지인이 오래 남는 경우는 적었다. 네팔이라는 선교지가 현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 인프라와 인재의 폭은 여전히 좁다. 이 사회에서 기독교는 아직 소수이다. 이런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오래 함께할 현지인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세련되고 똑똑한 사람이기보다 반대로 아쉽고 답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 문화를 고수하려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능력은 부족하고 관계를 맺는 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지만 결국 사역을 이어나갈 사람은 이런 부류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지도력을 개발해 이양해가는 과제를 감당해내야 한다. 저 외국인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이 학교에서 보조 역할을 자처하면서 경험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 이양이라는 단계에서 최대한 갭을 없애는 시도를 해본 것이다. 처음부터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느슨한 관계를 썸 타듯 유지해왔다. 둘은 현지인이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였다. 원래 윤하영 선교사님이 계실 때는 책상 크기와 교실 크기를 재는 일을 직접 하셨다. 그래서 책상을 몇 센티미터짜리로 하자고 결정하시면 그걸 현지인 교장이 재고하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거꾸로 교장이 그걸 먼저 결정하고 나는 듣는 위치에 있다. 내 아이디어가 더 좋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는다. 사실 문화적인 차이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현재 네팔의 생활 문화는 겉만 보면 우리나라의 60에서 70년대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려라고 말했다면 아마 지금의 학교 모습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동의하거나 기껏해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지내왔다. 그래서 학교가 잘 될 때 내가 그걸 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학교에 아무도 없다. 자기들이 다 해냈고 저 외국인 선교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보통 선교지에 가면 저 선교사님은 정말 탁월해, 너무 존경스러워, 대단한 사람이야, 못하는 게 없는 분이야,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여기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한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9번은 183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